예, 이제 오늘의 마지막 세션인 세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발전 드론 전쟁을 주제로 전문가분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지금부터 좌장이신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의 조동준 교수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션 세 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시간까지 남아 계시는 분들은 정말로 의무감이 있던가 아니면 찍혔던가 아니면 정말로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아마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거거든요. 아마 세 번째이길 바랍니다. 많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발표자, 세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세계 각국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발전 추진 방향 김경남 대한항공에서 오셨고요. 그다음에 전장기능별 드론 전력 활용 방안 배재대학에서 차두환 선생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KAM의 군사적 활용 방안 대전대에서 유현태 선생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국방대학교에서 이수원 선생님 모셨고요. 그리고 LIG 넥스원 소장님이신 김재경 소장님 모셨고, 그다음에 카이에서 조혜영 상무님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각 발표자는 12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12분 안에 발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김경남 시작하기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한항공 항공기술연구원 원장 김영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퀵하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보시는 저 그림이요, 우리 국방과학연구소하고 그리고 저희 대한항공이 같이 개발하고 있는 저비탄 무인 편대기입니다. 향후에 우리 국산 전투기하고 유무인 복합 체계를 운영할 그 핵심이 될 무인기입니다. 제목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이제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스킵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세계 각국에서는 어떻게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개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나라 특히 이제 무인기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한다는 대한항공은 유무인 복합 전투, 누가 웃으시죠? 죄송합니다. 대한항공이 이제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어떤 방향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 개발할 계획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스킵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세계 각국은 어떤 방식으로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개발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세계 각국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에 관련한 프로그램들을 시간 순서대로 한번 요약을 해본 겁니다. 예상하셨다시피 이제 미국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미 공군의 사례를 보면 2019년도에 크레이토스사에서는 그 유인기와 복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무인 전투기 그 발키리가 초대 비행에 성공을 했고, 2020년도에는 호주 보잉이 유인기와 편대를 이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로열 윙맨으로 잘 알려진 MQ-28 고스트뱃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롱샷이라든지 스카이보그, BOSS라는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5년도부터 모스키토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개발을 착수를 했는데, 여러 가지 유무인 복합 체계보다는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게 더 시급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작년인가요? 그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겠다. 그것도 이제 일본하고 그다음에 이탈리아하고 같이 공동 개발하겠다라고 이제 발표한 바가 있고요. EU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다소 늦었지만 2020년도에 그 FCAS 프로그램을 발표를 하고 현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중국 또한 자국의 주력 전투기인 그 유인 전투기하고 그다음에 헬기, 무인기를 활용해서 유무인 복합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미 육군에서 이미 운용하고 있는 AH-64E 아파치 헬기하고 그다음에 RQ-7B 섀도우
그리고 MQ-1C 그레이 이글 무인기를 활용해서 그 3웨이 유무인 복합 체계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20년도에 이미 비행 시험을 성공을 했고요. 이후에 주한 미군에도 배치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각 군의 최근의 주요 화두는 어떻게 하면 우리 유무인 복합 체계를 2, 3년 내에 혹은 3, 4년 내에 신속하게 개발을 하고 배치할 것인가인 걸로 좀 어느 정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미 육군의 그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도 이미 육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사단 정찰 무인기라든지 그다음에 국산 헬기를 이용해서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구현하는 것도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 해군 쪽은 주로 이제 FVL (Future Vertical Lift) 사업을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파라 사업을 통해서 벨4가 그 장거리 수송용 그 수직이 착륙 무인기 수직이 착륙기를 선정이 됐는데요. 그거에 대한 무인기 버전으로 V247을 그 조합을 해서 유무인 복합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는 그 미 공군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존 그 유인 전투기의 비용 상승 압박 그리고 최대 경쟁자인 중국의 그 몰량 공세를 대응하기 위해서 고가의 유인 전투기와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의 저가의 무인 협동 전투기 즉 CCA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CCA를 활용한 유민 복합 전투 체계를 대응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무인 협동 전투기 CCA는 그 유인 전투기나 폭격기와 같이 협력해서 복합 작전을 수행할 예정인데 유인기 호위라든지 적 방공망 타격, 정찰, 통신 중계 등 그 모듈화된 임무 장비와 무장을 활용해서 다양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게 주요 목적입니다. 미 공군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개발을 위한 그 접근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무인기의 자율도 그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 파일럿 개발 분야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AI 파일럿을 탑재할 수 있는 그 무인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AI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그 미 국방성 산하의 그 고등 연구 계획국 DARPA와 그리고 미 공군 연구소 AFRL 두 기관이 경쟁적으로 AI 파일럿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개발된 AI 파일럿을 F-16 무인기 버전인 그 비스타와 그리고 협동 전투기 그 무인기 플랫폼에 적용하는 것을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된 AI 파일럿 그 소프트웨어를 탑재하기 위한 무인기 플랫폼 또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스카이보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AI 파일럿 소프트웨어를 보시는 바와 같이 크레이토스사의 마코, 발키리, 어벤져 등과 같은 실제 무인기에 탑재를 해서 실증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저가 소모성 협동 전투기인 CCA 플랫폼 개발을 위해서 그 LCAT, OBSS 프로그램 등 그 다양한 그 프로그램들을 진행 중에 있고 올 초에 CCA 무인 협동 전투기 프로그램의 그 시제기 설계와 제작 업체로 무인기 전문 업체인 제너럴 아토믹사 그리고 AI 그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인 앤드릴사를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영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모스키토라는 프로젝트 명으로 유무인 전투기 복합 체계 개발을 진행해 왔지만 22년도에 그 프로젝트가 취소가 됐고요. 일본, 이탈리아와 같이 6세대 전투기 그 유인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인 그 GCAP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대신에 영국은 이제 수송기 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BA-146 수송기에서 그 타겟 드론을 이제 개량해서 만든 그 벤시 Z80이라는 무인기를 원거리에서 지휘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그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BA-146 수송기는 영국 남쪽의 공군 비행장에서 이륙을 하고요. 그 벤시 무인기는 이제 북쪽 그 해협에 위치한 그 항모에서 발사를 한 다음에 수송기에서 원거리 드론을 직접 지휘 통제하는 그 시험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 유럽 연합의 경우에는 그 프랑스, 독일, 스페인이 주축이 돼서 FCAS라는 프로젝트 명으로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포커스는 이제 차세대 유인 전투기 개발, 그리고 드론 시스템, 그리고 전투 클라우드, 그다음에 고성능 센서의 개발이고요. 다스에베이션, 그다음에 에어버스, 인드라사가 같이 협력해서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개발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면 21년까지 FCAS 개념 정의를 마치고 25년까지는 FCAS 시제기 개발, 그리고 27년까지 비행 시험 완료, 그리고 35년부터는 양산에 착수하는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FCAS 프로그램은 그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산업적이라든지 정치적으로 혹은 군사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고, 그다음에 총 그 프로그램 비용이 1,000억 유로 이상으로 추산이 돼서 개발 단계별로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트는 이제 그 EU 내의 국가별로 혹은 그 회사별로 담당하고 있는 그 FCAS 프로그램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인데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경우에서도 그 유인 전투기인 수호이 57과 그리고 수호이 70 스텔스 드론을 그리고 유인 헬기인 카모프 52 헬기하고 그다음에 스텔스 드론을 조합해서 유무인 전투 체계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S70 스텔스 드론은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됐고 금년부터 전장에 배치하는 것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이미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국의 주력 전투기인 젠16 그리고 무인 정찰기인 그 GJ2를 조합해서 유무인 전투 체계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작년 8월에는 보시는 것처럼 무인기가 식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전투기에서 목표물에 그 미사일을 발사하는 훈련까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전쟁으로 해서 이제 무인기로 히트를 치고 있는 그 튀르키예 역시 작년 8월에 현재 개발 중에 있는 유인 전투기 칸 그리고 스텔스 드론 앙카 3를 활용해서 유무인 전투 복합 전투 체계를 구현하겠다라고 이제 발표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유인 전투기와 무인기가 둘 다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개념 제시 수준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유무인 복합 체계가 발전할지 좀 전망을 해보면 현재는 이제 유인기하고 무인기가 독립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특히 무인기는 이제 단순 정찰 임무 혹은 지상 공격과 같은 비교적 단순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무인기의 임무를 이제 고위험 임무 혹은 고난이도 임무로 확장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반자율형 유무인 체계를 통해서 복합 임무, 대형화, 그다음에 정찰, 통신 중계, 전자전 등에 활용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자율 군집 기동, 그다음에 자율 공중 교전, 종심 타격, 모인 공중 급유 등 완전 자율형 유무인 복합 체계로 발전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완전 자율형 무인기는 유무인 복합 임무를 넘어서 무인기들끼리 서로 다른 기능과 성능을 가진 무인기들끼리 협업하는 무무인 복합 체계로 이렇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계 각국이 어떻게 유무 복합 전투 체계를 개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대한항공은 또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개발 관련해서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지 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대한항공이 그리는 이제 미래 항공 전투 체계 개념도입니다. 다양한 무인기와 유인기가 그물망처럼 이제 네트워크로 엮여서 서로 활약하는 그런 전장 예상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고도 무인기는 이제 광역 감시라든지 전자전 여러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그 국산 전투기하고 그다음에 현재 국가연하고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그 저피탄 무인 편대기가 같이 유무인 복합 임무를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 아래쪽에는 최근에 이제 예산 부족으로 홀드가 됐지만은 이제 다목적 스텔스 무인기를 국가연하고 같이 이제 개발을 했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적의 은밀히 침투를 해서 방공망이라든지 그다음에 레이더들을 파괴하는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여러 가지 작은 무인기들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상당한 부분 저희 대한항공이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 대한항공은 보시는 것처럼 중고도 무인기, 그다음에 다목적 스텔스 무인기, 저피탄 무인 편대기, 그다음에 사단급 무인기, 소형 정찰이라든지 뭐 이런 타격 무인기들을 현재 저희가 개발을 했거나 저희가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과제들이고요. 작년에 이제 우리 국방부는 이제 체계적인 그 무인기 개발을 무인 체계 개발을 위해서 이제 계열화, 모듈화라는 키워드로 하는 이제 K-모사라는 정책을 적용하기로 했고요. 지상 4종, 해양 1종, 항공 11종에 대해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저희 대한항공이 그 이전부터 대형 전략급 무인기, 그다음에 중형과 소형 무인기를 구분해서 이제 개발을 진행을 해왔는데 K-모사 정책하고 어느 정도 매치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대형 600kg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UAV A라고 분류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스텔스 무인기, 그다음에 이제 대형 UAV B 이쪽은 이제 중고도 무인기, 그다음에 UAV C는 이제 차기 군단 무인기가 되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대형 A급 스텔스 무인기입니다. 시간 관계상 디테일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고요.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한 10년간 스텔스 무인기라든지 스텔스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무미익 비행체 비행 조종 기술, 그다음에 제트 엔진을 활용한 그 무인기 개발 기술들 여러 다양한 기술을 개발해 왔고 거기에 저희가 시제 업체로서 참여를 한 바가 있고요.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오른쪽에 저피탄 무인 편대기 향후에 유무인 복합 체계 그 유무인 전투기 복합 체계가 될 그 저피탄 무인 편대기를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난 10년간 어떤 개발이 진행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 개발된 것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이제 보여드리는 그림이고요. 스텔스 기술이라든지 무미익 비행체 기술을 이용해서 위쪽에 보시면 저피탄 무인 편대기를 현재 개발을 국가연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 개발을 진행한 지 2년이 좀 넘었는데 현재 상세 설계를 마쳤고 최근에 한창 제작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 내년 초에 롤아웃을 할 예정에 있고 내년 말에 초도 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저 다목적 스텔스 무인기는 올해 그 R&D 예산 부족으로 해서 잠시 멈춰 있고요. 향후에 탐색 개발이라든지 체계 개발 쪽으로 이렇게 계속 개발을 진행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고도 무인기 대형 B 중고도 무인기입니다. 중고도 무인기는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국방과학연구소하고 저희 대한항공이 체계업체로 참여를 했고요. 대략 한 10년여간의 개발 끝에 재작년에 체계 개발이 완료가 됐고 작년에 양산에 돌입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주 근시일 내에 초도기 납품이 될 거고 향후 몇 년 안에 전장에서 우리 중고도 무인기가 역할을 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기본형뿐만 아니고 해상 초계, 통신 중계, 전자전, 특수 목적 이런 다양한 임무 장비를 장착할 수 있는 그 파생형 개발에도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중소형 VTOL인데요. 사실 이제 VTOL은 아니지만 사단급 무인기, 사단 정찰 무인기를 저희 대한항공이 개발을 해서 2010년도 말까지 전략화를 완료를 했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육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헬기하고 그다음에 사단 정찰 무인기를 조합을 하면 아주 훌륭한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가 될 것이다라고 믿고 있고요. 관련해서 여러 가지 EOIR라든지 그 항전 장비들 단종, 부품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성능 개량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직이 착륙 무인기, 그다음에 틸트바디형 무인기도 개발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이제 소형급 무인기입니다. 그래서 자체 투자를 통해서 이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사업화를 위해서 이제 군하고 계속 협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소형 중형 그 정찰 타격용 그 무인기입니다. 이 무인기는 이제 작년에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이 돼서 저희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시제업체로 참여해서 개발을 진행을 했고요. 작년 5월부터 해서 약 7개월 정도 만에 그 개발을 완료해서 현재 드론사에 납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작년에 진행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후에는 이제 후속 양산, 그다음에 성능 개량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중형 정찰 타격 무인기도 이제 개발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그 현대 미래전장에서는 그 앞서 세계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의 개발 노력에서도 보셨듯이 그 혁신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임 천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개발하고 노력하는 이유는 보시다시피 조종사 생명 보호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작전 범위의 확장, 그다음에 전투 효율성 극대화하는 부분이 중요하겠고요. 이렇게 무인기들은 고위험 고난이도 임무로 이렇게 확대해서 점차 더 많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한항공도 우리 군의 그 성공적인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구현을 위해서 군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을 하고요. 개발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김경란 원장님께서 지금 각국의 유무인 복합 체계 발전 방안, 그리고 그 대한항공이 개발하고 있는 사항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차대원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무기 체계가 발전되면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좀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재대학교 드론로봇공학과 차도환 교수입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도 이 육군역 포럼에 참석을 해서 토론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그때는 이 앞에 이렇게 장군님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저를 노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무섭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간에 이제 표정들과 별로 무섭지는 않습니다. 좀 식사를 해서 그러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저는 전장 기능별 드론 전력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드릴 텐데요. 사실 제가 이 발표 내용을, 김경란 상무님의 발표 내용을 듣다 보니까 저는 앞으로 대한항공과 연구과제를 앞으로 아예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발표하는 요지가 사실은 대한항공이 추진하는 부분과 좀 다른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육군에서의 이런 드론은 소규모, 그리고 대량, 그리고 값싸고 지능화,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오늘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모두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드론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너무나 많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활약이 사실은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전쟁의 양상과는 다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고, 그렇게 변화가 지금 태동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오늘 말씀드릴 텐데요. 사실 영상을 좀 준비를 했는데 이 부분은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육군에서 저에게 요구를 하셨던 게 전장 기능별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 사용된 어떤 드론의 사례를 좀 언급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요청을 하셔서 준비한 그런 영상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그 장면은 참호에 이 러시아 병사가 남겨진 상황이고, 드론으로 결국은 항복을 유도하는 그런 영상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영상은 보시는 바와 같이 소형 드론에 의해서 포탄을 떨어뜨려서 참호를 격파한다든가, 아니면 우측에 이제 전차 영상을 틀어주실 수 있나요? 정확하게 포탄을 포탑 안으로 떨어뜨려서 전차를 파괴하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영상은 들판에 이제 러시아의 어떤 방공 미사일과 이동식 레이더가 확인된 이후에 바로 우크라이나의 자폭 드론이 가서 파괴를 하는 그런
영상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러시아의 무기 창고에 자폭 드론이 자폭을 해서 러시아의 어떤 탄약 보급을 제한하는 그런 형태로 사용된 이런 드론 등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드론은 FPV 드론을 통해서 화물을 운송하도록 하는 그런 드론이 될 텐데요. 약 9.5kg의 중량을 운반할 수 있는 드론 등이 실제 우크라이나 현장에서 사용이 되고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영상들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사용된 드론의 모습들을 한번 분석해 보니까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공격 또는 정찰 위주의 드론 전력이 계속적으로 운용이 되고 있다. 두 번째는 국가 간 드론 기술 경쟁의 시험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가 되겠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바이락타르 TB2가 운용이 잘 되었지만 러시아의 대공 무기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무력화되면서 이 바이락타르 TB2는 현재 미운용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고가형 드론, 고정의 항공기를 포함한 고정의 무인 항공기를 포함한 이 고가형 드론의 무용론이 대두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론의 소형화, 또 소모품화, 또 저가화 추세가 등장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대량의 민수산업용 드론이 이 전쟁에 투입이 되었고 그 결과 소형 또 저가의 멀티콥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드론의 효용성은 더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략폭격기를 사용해서 했던 그런 임무들을 고정의 무인 항공기를 통해서 훨씬 그 가격이 저렴한 이런 고정의 무인 항공기를 통해서 그 이상의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 가성비가 매우 높은 어떤 효용성이 극대화되고 있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여기서는 지금 언급이 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도 이 드론이라는 것은 대규모의 어떤 소모전의 양상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병사, 러시아의 병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계속해서 날아오는 이 조그만 드론 하나 때문에 전투를 수행하기 어렵고 전투의 어떤 승패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양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도 드론이 굉장히 큰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적의 지휘관을 사살하기도 하고요. 최근 전투 방식의 변화를 준 이스라엘 또 은신처에 바로 침투를 해가지고 기습하는 그런 목적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피해가 잇따르자 이거는 연령 제한이 적용돼서 좀 실행이 안 되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헤즈볼라의 어떤 자폭 드론이 이스라엘의 어떤 방공 기지를 직접적으로 파괴를 함으로써 전략적인 성과를 획득하고 외교적 협상 수단으로 사용되는데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양상을 분석을 해보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규모 소모전의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마스 전쟁에서 5일간 약 115회의 드론 공습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 드론을 중심으로 한 최첨단 기술 개발의 시험장이 되고 있습니다. 공격을 하는 입장, 방어를 하는 입장에서 첨단 기술들이 적용이 돼서 지금 테스트가 되고 발전을 하고 있고요. 이 3번이 특징적인 부분들이 될 텐데요. 하마스는 게릴라식 저가형 드론으로 대응을 하고 이스라엘은 AI 기반 첨단 기술 기반의 드론을 사용을 하면서 지금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마스의 경우는 이 드론의 특성을 잘 활용을 해서 드론을 운용하는 어떤 최적의 전술로 이스라엘의 첨단 기술에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 하마스가 이 드론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통합하고 제작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부품들은 쉽게 마련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육군의 드론 전력 발전 방향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주셨던 숙제인 전장 기능별 드론 전력 발전 방안은 기능별로 보시는 바와 같이 당연히 활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지휘 결심을 위한 정보 획득의 수단으로 또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실시간 정보 획득을 위한 목적으로 또 최소 저항선으로의 기동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작전 실시간 저비용 고효율의 화력으로 운용하기 위한 목적 그리고 선제적으로 적의 투입이 되어서 적의 위협을 분석하고 또 능동적인 방어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 그리고
전투원의 생존성 보장과 전천후 작전 지속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러한 드론이 전장 기능별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이 제대별 드론 전력의 발전을 고려해야 될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육군이 제대별 각자 다른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목표에 따라서 드론의 어떤 성능이라든가 형상 또 임무 장비 등은 상이하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드론으로 다양한 목적을 구현하고 또 만능형 어떤 드론이 아니라 이 제대별 상이한 임무 목표에 부합한 드론을 도입을 함으로써 보다 빠르게 또 저렴한 그런 드론들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러한 임무 목표를 달성을 위한 기술 발전 요소들은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또 군집 드론 제어 기술, 또 배터리 및 충전 인프라 기술, 또 항법 및 상황 인지 기술, 또 이종 다수 기종의 통신 운용 기술, 충돌 감지 및 회피, 인증 시험, 보안, 이러한 기술들이 필요할 텐데요. 결국 이러한 기술들이 구현이 된다면 완전 무인화도 가능할 것이고요. 또 무인체계 군집 운영을 통한 작전 효과성이 제고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채공 시간이 확대되고 또 무인체계 통합 운영을 통한 작전 효과성, 그리고 드론 생존성이 보장되는 가운데 드론의 통제권 보호, 정보 보호 등의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끝으로 결론 및 제언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드론 운영 방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해진 거죠. 그 결과 작년에 미 국방부 부장관인 캐서린 힉스는 리플리케이터 이니셔티브라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드론, 이 무인체계 국방 로봇이 사실은 포함이 되는데 스몰, 스마트, 칩, 앤 매니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미 국방부는 이 관점에 맞춰서 현재 국방 로봇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도 이러한 부분에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고가의 고정이 무인 항공기인지 아니면 똑똑하지만 작고 저가이고 대량의 그런 드론을 통해서 전투 현장에서 사용하게 할 것인지를 육군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아까 저가형 그다음에 대량 무인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다음으로는 이 한국형 모듈식 개방형 시스템 K모사의 적용입니다. 결국 대량의 저가의 작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선 결국 우리 국방부하고 국가연이 주도하고 있는 이런 K모사가 적용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플랫폼 및 탑재 장비의 레고블러식 떼었다 붙였다 하는 레고블러식 조합을 통해서 임무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동일한 규격 적용을 통한 유지 보수 및 성능 개선, 또 사용자 장비를 통한 유지 관리 및 비용 감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리플리케이터 이니셔티브의 관점에서 우리 육군은 전투원들에게 있어서 조종의 능력보다는 이 드론 시스템을 종합하는 능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향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FC라는 플라이 컨트롤러가 하나가 주어지고 모터가 주어졌을 때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를 결합을 해서 소형의 드론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정말 너무나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육군에서는 멀티콥터 드론 시스템의 종합 그리고 사용자 정비를 위한 교육 훈련을 개설함으로써 병사들의 이러한 능력을 키워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근 전장에서 저가 드론을 대규모로 소모품으로 사용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고, 드론을 활용해서 6개 영역에서 활용 가능하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이 드론을 전략화하는 데 필요한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발표는 유현태 교수님께서 KAM의 군사적 활용 방안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유현태 교수입니다. 먼저 늦은 시간까지 지금 자리를 지켜주신 육군력 강화를 위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에 걸맞게 발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육군력 포럼 가실 때
이게 뭐지? 발표가 끝났을 때라는 물음표가 생기지 않도록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서 육군력 강화를 위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먼저 KAM의 군사적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순서는 AAM부터 해서 KAM의 군사적 활용 방안의 추진 방향까지 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AM의 배경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글로벌 경쟁 시대에 대도시권 인적 자원의 집중 가속화, 인구 도령화, 자동차로 인한 지상 교통과 혼잡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른 환경 오염 및 기후 변화 문제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지금 현재 도심 항공 이동체라는 이런 친환경 교통수단의 방안이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리지만 UAM이라는 단어는 이때까지만 해도 실제로 도심 항공 교통 기술 수준과 관련돼서 지역적인 도심 내에서의 항공 교통 수단으로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기술 수준에 고려해서 UAM이라는 단어를 했고요. 뒤로 보시면서 이제 왜 AAM으로 발전이 됐는지에 대한 용어 정리까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AM은 말 그대로 도심 내에서 eVTOL입니다. 전기 추진 수직 이착륙기 등을 친환경 저소음 비행체를 활용해서 승객 화물을 운송하는 차세대 항공 체계를 말합니다. 미 우버는 16년 10월에 이렇게 우버백서라고 해서 UAM의 청사진을 제시를 했는데요. 미 나사에서는 무인 항공기, 도심 항공교통 UAM하고요. 지역 간 항공교통 RAM입니다. Regional Air Mobility까지 해서 포괄한 이런 UAM 플러스 RAM 이것을 포괄한 상위 개념인 AAM을 개념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정부도 2022년 드론쇼 코리아에서 미래 모빌리티 이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손재되어 있는 그 단어 정리를 AAM으로서 통합을 하고 UAM과 RAM의 상위 개념인 AAM을 도입을 하고 기타 우리가 혼재돼서 사용했던 PAV, 드론 택시, 그리고 eVTOL, 그리고 플라잉 카 등 이런 모든 것들은 AAV로 해서 기체로 그래서 미래 항공 기체로 이렇게 개념을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번 발표에서의 제목을 KAM으로 통일해서 여러분들께 발표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AAM의 특징은 또 다 아시다시피 최소한의 활주로가 없는 것이 특징이고 최소한의 공간으로서 도심 내 운용 가능하다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소음, 친환경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차량 철도의 지상 교통 수단과 연계된 통합 교통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다는 데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고 첨단 소재, 4차 산업에 관련된 첨단 기술이 모든 집합체로서의 무한한 가능성을 볼 수 있다라는 데서 특징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활용 범위를 운송 대상 및 서비스 방식에 따라서 물류 배송하고요, 에어 셔틀, 에어 택시 형태로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AAM이 실현 가능하려면 첫 번째 기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착륙 시설인 벌티포트 그리고 관제 시스템이 필수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AAM의 기체 형태는 지금 eVTOL 전기 수직 이착륙 장치로 해서 계속해서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분류는요, 틸트로터와 고정익 회전익 복합으로서 리프트 앤 크루즈가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멀티 로터형이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은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살펴보셨으리라 생각해서 설명 대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M의 현황과 동향은 기타 해서 세계 시장 규모가 40년까지 1,400여 조까지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 형태 생태계의 형성은 필수라고 볼 수 있고 우리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 그리고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AM의 모빌리티 신성장 동력으로 이러한 가능성 인정받으면서 세계의 여러 기업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업계는 주로 기체 개발 맞습니다. 모든 인프라보다는 일단 기체 개발이 우선되어야지만 나머지 인프라에 대한 규격과 제도 그리고 품목에 대한 그런 규격 등이 다 정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지금 기체 개발 위주로 지금 선행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항공 분야로 기체 운항 인프라 등 안전 기준 마련에 따른 것들은 기체 개발 이후에 모든 것들이 동반돼서 수행되기 때문에 업체는 기체 개발 위주로 먼저 진행하고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M의 현황 및 동향은 이 상황과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KAM의 군사적 활용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려면 KAM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상황이 되지만 KAM의 목표는 도시권역 및 30에서 50km의 이동 거리를 비행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그때 당시 20년에는 UAM이었죠. 도심 항공교통이 상용화를 목표로 지금 모든 정책 로드맵, 기술 로드맵 그리고 운용 개념서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과를 살펴봄으로 인해서 KAM을 간략하게 이해하고 원래는 심층적으로 이해하심이 더 좋지만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UAM 전담 조직이 생겨났습니다. 미래 국토부의 미래 드론 교통 담당관이 신설이 됐고요. 19년도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UAM이라는 도심 항공 이동체로서 그 도심 내 항공 교통에 대한 그러한 그 문제 해결 방안으로 삼았던 사실입니다. KAM의 로드맵 확정 발표를 추진했습니다. 20년 5월입니다. 이때 UAM 팀 코리아 UTK가 발족이 됐고요. 그에 따라서 AAM 서비스의 2025년 최초 상용화를 목적으로 해서 정책 로드맵이 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스탠다드 적용으로 선진업계 진출 성장 유도 등 3대 기본 방향 설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UAM 운용 개념서도 1.0이 제시가 됐습니다. 국토부 주관으로 21년 9월에 이때 한국형 도심 항공교통 상용화 서비스 운용 전략과 시나리오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KUAM의 그랜드 챌린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21년 12월에 국토부에서는 25년 국내 UAM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AAM이죠. 상용화 목표로 기체 안정성 검증 및 국내 여건에 맞는 운영 개념 및 기술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추진하는 민관 합동 대규모 실증 사업입니다. 여기 군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한국공항공사, 한화시스템,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주관하는 사업이 됐고요. 22년부터 25년까지 통합 운용하는 걸로 돼 있고 단계별로 1단계 개활지 전남 고흥에서 23년 8월부터 24년 12월까지 올해 말까지입니다. 2단계 실증 사업은 수도권 도심입니다. UAM의 목표가 25년 상용화 목표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용 실증 계획을 갖고 있고요. 실증 범위는 보시는 바와 같겠습니다.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22년 9월에 이때 민관 협동으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수립이 됐고요. 이때 군은 관여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간 주도하는 모빌리티 혁신을 위해서 나머지 과감한 혁신 규제 그리고 UAM 자동차 디지털 물류 모빌리티 여러 가지 서비스 모델들에 대한 종합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미래형 항공기체 개발 전략 방향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진행을 합니다. 이때 미래형 항공기체 AAV를 제안하면서 AAV 시장 선점을 위한 시장 진입 전략과 극복 기술을 제시하고 혼합적으로 사용됐던 용어를 통일하고 이때부터 AAM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그에 맞는 개념을 상위 UAM과 RAM의 상위 개념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전략기술 세부 중점기술 지정을 22년도 했고요. UAM의 인증체계 구축 및 실증 추진까지 하고 KUAM 그랜드 챌린지를 23년 8월부터 국토부 주관 1단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때 참여한 기체들이 지금 총 6개 기체. 이때 우리 기체는 항우연에서 기체 개발을 한 오파부 기체 1개밖에 없습니다. 도심 항공교통 활용 촉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때 23년 10월에 이때 공포가 됐고요. KUAM 안전 운용 체계 개발 사업이 24년도 국토부 주관에 착수가 됐습니다. R&D 개발 사업인데 24년부터 26년까지 총 사업비 1천억 원에 달하는 단위고 분야는 항공교통관리, 수직 이착륙장 운용, 지원 안전 인증 및 통합 실증 기술 등 개발에 대한 지원 분야에 대한 투자 R&D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계 최초 AM 분야 국제 사실 표준화 기구 출범됐고요. AM 비행체 개발 예비 타당성 사업 검토 현재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KAM 추진 경과를 살펴보시면 기존 KAM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을 겁니다. KAM의 기술 현주소입니다. 기대와 현실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KAM이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사진으로 볼 때는 겨울바다 그리고 여름 해변 한가한 부분을 볼 때 이렇게 인파가 많은 거라면 상상도 못했겠죠. 맞습니다. 우리의 기술 수준은 지금 현재 이 정도인데 동영상 매체와 너튜브 발달로 인해서 손쉽게 기술에 대한 부분을 보지 못한 채 날아다니는 거에 현혹돼서 그것에 대한 기술 개발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러한 기대와 현실 차이의 갭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 바라보는 수요자 입장과 개발하는 연구자의 입장, 개발 업체 많이 힘들어하고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건요, 갭 차이가 너무 큽니다. 기존의 상황은 이런 상황인데 이미 날아서 포트에 있고 우리가 이미 타고 다니는 것처럼 이미 지금 내 앞에 UAM, AAM 그리고 AAV가 지금 앞에 있는 것처럼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AAM 기술, UAM 기술은요, 주요국 6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UAM 체계 종합, 자율비행, 구동모터, 관제 등 주요 분야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의 60%에서 70% 수준입니다. 한국은 또 UAM 기체 개발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 대한항공, 항공우주산업 그리고 항우연 등 총 4개고요. 전 세계 개발 기업의 343개에서 1.2%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UAM 기체를 개발 중인 주요국의 기업 수가 미국이 130개, 영국 25개, 독일 19개, 프랑스, 일본 각각 12개 등 되는데 우리는 단 4개. UAM의 주요 기술 분야별 핵심 특허 출원 기업입니다. 미, 독일, 중국 UAM 핵심 특허는 싹쓸이했고요. 한국은 하나도 없습니다. 국내 미래형 항공기체 개발 현황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기존의 사업 영역에서 조금 더 확장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지상 이동 모빌리티에 대해서 플러스 항공 모빌리티까지 지금 확장하는 추세에 있고요. 한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비어에 대해서 지분 투자 같은 경우에서 개발 협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 투자금을 회수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기까지 개발 투자 현황이 조금 부진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 SKT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업 업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쪽에 또 지분 투자를 한 상태여서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기체 개발에 대해선 지금 더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무기 체계보다는 일단 KAM의 군사적 활용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기 체계보다는 전력 지원 체계 적극적 활용 모색을 추진합니다. 무기 체계가 전력 지원 체계보다 복잡 다양하고 많은 요구 조건, 요구 성능 맞추기가 너무 까다롭습니다. 우리의 수준은 걸음마 단계인데 이미 달리고 날아다니고 뛰어다니는 것을 상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개발하고 유지하려는 업체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기술 수준도 그렇게 워낙 높지 않기 때문에 일단 수요처 확보와 모든 것들을 거머쥘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할 수 있는 전력 지원 체계의 적극적 활용 모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기 체계보다는 전력 지원 체계, KUAM 로드맵에 보면 연계를 해야 됩니다. 대중 수용성 확대를 위한 단계적 서비스 실현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국토부는 2025년 에어택시 상용화를 꿈꾸지만 실제로 지금 UAM 챌린지의 지금 실증 사업에 추진하고 있는 건 오파부 한 대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1인용으로서 25년 에어택시 상용화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왜 활용할 수 없냐면요. 보시면 알겠지만 KAM의 단계별 발전에 따른 운용 지표에 보시면 여기 조전 형태에 보시면 조종자 탑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에어택시는 우리에게 편익을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조종자 탑승하게 되면 손님은 탈 수 없는 그러한 단계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오팝으로 이용할 수 없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첫 지금 실증 사업에서 인증까지 받고
상용화에 추진하는데 우리나라 기체가 아닌 처음부터 외산 기체를 사용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추진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미래 모빌리티, 항공 이동체에 대해서 선점을 하고 그에 따른 산업 생태계 구성과 경제 활성화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처음부터 우리나라 기체 개발을 하지 않고 외국에 있는 기체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 모든 기반 자체가 다 그쪽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나중엔 우리 것에 옷을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리고 그것을 바꾸기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것을 이미 대중들이 익숙해진 상황에서 그걸 바꾸려면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나중에 우리가 꿈꿨던 인프라 구축 비용보다 이러한 플랫폼을 수출하는 제3세계 그러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KUAM의 로드맵에 보면요, 대중 수용성 확대를 위한 단계적 서비스 실현에서 국내 현황 분석에서는 이미 국토부에서는 이렇게 제약 요건을 적어놨습니다. 항공업계를 비롯한 국내 UAM 신규 업체는 관련 항공기술 부족으로 빠른 시일 내에 국산 기체로 상용화에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데요, 2020년 5월에 이렇게 인지를 하고 제약 요건도 알고 있어서 조금 더 추진하고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좋을 법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KUAM 안전운영체계 개발 착수에서 24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토부에서 총 사업비 1천억 원을 투입하는 R&D 사업에 지원 분야는 교통관리 위주로 되어 있고 국산 기체 제작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기체 개발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 전력기계 지원 체계 중 공공 분야 교집합 활용 분야를 적용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수요처 확보를 위해서라도 공공기관 및 군 공공 분야 교집합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 분야에 적용을 해서 개발 업체 등이 수익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는데 우리 그 군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전력 지원 체계 중에서 먼저 공공 분야 교집합 활용 분야 적용 방안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공공 분야는 물류 배송으로 해서 화물에서 사람으로 단계적 확대. 먼저 사람이 탑승하는 안전성 인증, 가망 인증을 받고 여러 가지 사람이 타는 것에 대해서 맞추려면 기술에 따른 모든 체계 통합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객 수송보다는 화물 수송으로서 먼저 물류 배송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체계를 구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연구 개발과 투자를 지속함으로 인해서 기술 요구 수준이 낮은 화물 운송으로 해서 속도감 있게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M 대상 비행체의 지속적인 운항 데이터를 확보하고요. 그래서 운용할 수 있는 것에서 운용을 해봄으로 인해서 경험적인 노하우와 그 다음에 수종 보안 사항을 계속 발전시켜서 AAM 여객 수송용 AAM의 안전성 확보를 먼저 위한 데이터를 많이 축적해 놔서 그렇게 해서 지속적인 AM의 여객용 방안 연구 개발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할 뜻으로 보입니다. 각국에서도 AM의 장기 비전 하에 물류 배송 분야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그 적용 방안은 먼저 공공 목적이 경제성이 낮기 때문에 배송 중인 운송 모델의 대체 수단으로 우선 적용을 하고요. 화물 배송용 드론을 군 물류 및 배송 체계에 우선 연계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경량급 드론 5kg 미만 등의 저중량 단거리 위주로 실시를 하고요. 항공기급 이 VTOL 같은 경우에는 100에서 200kg, 40kg 등 고중량 중장거리 위주로 구분돼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뜻으로 보입니다. 도서상 간의 소규모, 적은 빈도로 물품을 배송하고 고비용 구조인 물품 배송은 드론을 통해서 우선 적용하고요. 단계적 여객용 AM으로 대체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격오지, 소파견시 도서지역 등 지상 수송이 제한되는 작전부대, 물자 지원 등 후방적인 대테러 국지도 발간, 신속한 전투원 물자, 공중기동 수송 등을 바로바로 활용해서 수요처, 업계의 수요처를 확보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뜻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사회적 수용성 향상을 위한 공공서비스 우선 활용입니다. 무엇보다도 환자 이송 등 보건 분야입니다. 새로운 항공교통수단에 대한 생소함하고 이것에 대한 저항이
많은 사람들에게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UAM을 탑승하는 것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대중 수용성 확보가 큰 관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 이하사에서는 유럽 항공청입니다.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는 이제 무인 조종 UAM 탑승의 부정적 의견이 49%로 조사가 됐는데 주요 업체 및 기관도 UAM의 기술적 부분만큼 사회적 수용성 해결도 주요 과제로 설정되고 해결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비춰볼 때 공공 서비스를 우선 활용 및 홍보할 경우 대중 수용성 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먼저 이러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환자 이송 등 보건 분야에 함께 노력해서 수요처를 만들고 우리의 공공이익과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한다면 대중 수용성을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육해공 헬기 먼저 보안제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지금의 헬기 체계를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의 무게에 조금 더 그것은 이제 여객, 수송 그런 것에 사람이 탑승할 것으로 추진을 하고요. 나머지 그의 보안제로 활용을 해서 화물 운송 그리고 이런 공공기관 등의 헬기 대체용 활용 보급되는 군 관련 임무하고 연계돼서 이렇게 그 보안제로서 이렇게 활용을 해서 이러한 시스템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각각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기술 보안 등을 기준 등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전력 지원 체계 보급품 지원용으로 우선 활용하고요. 공격 수송 등은 추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수 임무용 및 무기 체계로 단계적 전환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환자 이송 등 보건 분야로의 적용은 의료적 안정성하고 국민적 수용성 등을 고려할 수 있고 우선 적용을 통한 공공기관 수용청 확보 및 AM의 건전한 생태계 구축 추진하는 데 바람직합니다. 그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하사에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9%의 이러한 의료 및 응급 이송 등의 공익적인 활용 사례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이하사에서는 사피어 메드라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총 양질의 의료체계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목표하에 8개국 17개 산업계 파트너하고 함께 UAM 프로젝트를 현재 21년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좀 이제는 그만했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KAM의 군사적 활용 방안을 어떻게 추진할까? 지난날 우리 2013년 10월 18일 세계 첫 실용화의 수직 이착륙 무인기를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0년이 지난 지금의 수요처 확보와 사업화를 아직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KAM의 육군 차기 군단급 무인기 12년부터 17년까지 체계 개발 완료하고 전력화를 꿈꿨지만 20년 다시 시험 평가를 준비를 했고 다시 22년 7월에 모든 기체가 다 추락을 했고 연구용 기체마저 상실돼서 현재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술이 성급한 건지 사람이 성급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적극적인 방안, 이러한 사례를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KAM은 스핀오프가 아니라 스핀온입니다. KAM의 육군 참여, 국방부 참여, 여태까지 경과를 보면 지금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관심 갖고 참여하고 협의하고 토의하고 단결하고 한 방향으로 추진할 때만이 진정한 집중적인 KAM을 군사적 활용 방안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육군 포럼 물음표 대신 느낌표. 앞으로 이렇게 추진해야 되겠구나. 우리 KAM의 군사적 활용 방안은 우리가 KAM 프로젝트의 참여부터가 시작일 것입니다. 이해를 하는 것보단 같이 의사소통하고 먼저 시행착오를 줄여야 됩니다. 그것이 곧 대한항공과 그 TR-60을 만들었을 때에 틸트로터 항공기 수직 이착륙을 만들었을 때 수요처 확보가 미흡하고 사업화가 안 돼서 지금에 와서야 계속해서 사업화를 꿈꾸는 것처럼 그리고 육군 차군 무인기 계속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 사업을 진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수요자의 다 손해가 될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합니다. 하늘 올라가는 우리 AAM에 대해서 꿈꾸는 우리 모두 다 도움을 청하고 있고 서로 도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바늘 허리 실 메어 쓰지 않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듯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KAM을 군사적 활용할 수 있도록 참여하고 적극해서
같이 생태계를 구축해서 미래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발표자께서는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모든 의뢰를 그냥 생략하시고요. 핵심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만 짧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수원 선생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방대학교 전략학부 이수훈 교수입니다. 네, 간단히 생략하고 제가 우선은 그 실무자로 참석했었고 이렇게 보기만 했었던 포럼에 참석을 하게 돼서 무척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제 지금 세계 각국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발전 추진 방향을 토론하겠는데요. 그렇다면 이거는 왜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할까요? 이게 이제 미래전에서의 어떤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보통 이제 미 해군의 세브르스키 말했던 네트워크 중심전이나 미 다파에서 말했던 모자이크전 같은 이제 미래전 형태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서의 핵심은 저는 연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라고 얘기하는 것들 자체가 사실은 유인기하고 무인기, 이 유인 또는 로봇 이런 것들과 연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이 돼서 그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분야들이 연결되는 것들, 특히 이제 정보 공유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합동 작전 또는 이제 상호 보완을 가능하게 하는 이런 시스템 오브 시스템스적인 측면이 이제 미래 전쟁의 핵심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런 것의 일환으로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가 나아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번 발표는 어떻게 보면 학술적인 발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연구하거나 개발하는데 어떤 방향을 고려해야 될지를 이제 좀 간단히 한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이제 결론전에서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는 게임 체인저인가라고 게임 체인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전 개인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이게 게임 체인저인가라고 생각하는 것을 냉철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방금 전에 유현태 교수님도 말씀하셔가지고 기술적인 거가 현실하고의 괴리 이런 것들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레이 컷와일이 2047년 정도 되면은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초지능이 나올 거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초지능과 이런 무기체계가 결합된 이후에는 아마 우리가 상상한 완전히 이 전쟁의 미래 전쟁 양상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는 그냥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능력을 보완하거나 강화하는 도구로서의 지금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먼 미래를 바라보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적인 것을 좀 봐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그 먼 미래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꿈을 꾸고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먼 미래는 이미 그려놔야 될 필요는 있지만은 그것들만 바라보고는 그것이 근미래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면은 조금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우리는 단계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계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에 있어서 핵심은 저는 하드웨어적인 측면, 지금 이제 무인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플랫폼을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핵심적인 소프트웨어, 특히 인공지능을 더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보통 보이지 않는 우리는 이제 무기 체계를 보면 이제 보이는 것들에 위주로 하다 보니까 플랫폼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국방혁신 4.0에서도 말하는 것의 핵심은 인공지능적인 측면이거든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다라는 아까 전에 말했던 현실과 미래의 괴리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인공지능도 만능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기술적인 오류적인 부분도 있고요, 윤리적인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제 지금 막 활용되고 있는 측면의 인공지능을 완전히 완성돼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가 완성되려면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계속 플랫폼적인 측면의 하드웨어와 인공지능이 같이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면은 완벽하게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이런 측면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결하는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다영역 작전, 멀티 도메인 오퍼레이션이나 합참에서 말하는 올 도메인 오퍼레이션 같은 전 영역에서의 작전을 의미하는 것처럼
사실은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운영하려면은 단순히 그냥 뭐 유무인 연결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제대로 활용하려면 우주 영역에서의 정찰 감시, 그다음에 통신 체계 이런 것들과 사이버 영역의 활용, 전자기파 영역의 활용 같은 부분들도 많이 필요할 거고요. 특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기반적인 부분적인 것도 고려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휘 통제 체계나 초연결 네트워크 체계, 데이터라든가 사이버 방어에 관련된 부분도 같이 병행돼서 우리가 인프라 시스템적인 측면의 기반을 구축하면서 같이 나가야지만이 올바른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재경 LIG 넥스원 소장님 부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서 토론의 기회를 주셔서 정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자리에 있을 때마다 저희 업체 입장에서 많은 고민했던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는 자리를 항상 적극적으로 참석을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보면 비대칭 전력이 항상 그 전술이 많이 확대됐습니다. 가장 재밌던 게 그 바이락타르가 자신이 갖고 있는 무장을 가지고 전차 기동 차량 공격하고 멀티콥터형 상용 드론을 가지고 감시 및 정찰 및 공격에 활용하고요. 이게 또 가장 저는 좀 쇼킹했습니다. 우버 공유 서비스를 전장에서 사용했다는 개념입니다. 말 그대로 우버 공유 서비스 개념의 디펜스 클라우드라는 어떤 정보를 클라우드에 올려서 실 정보를 상황을 공유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AI 기술 그다음에 다계층 통신 스타링크라는 같은 어떤 통신망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했다라는 어떤 실시간 전투 수행 개념을 정립했다라는 게 가장 큰 충격으로 와닿았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의해서 현재 미국의 어떤 국방 무인 체계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진화적 연구 개발 및 획득 프로세스를 적용하고요. 민간 분야의 최신 AI, 오토노미 기술을 빠르게 도입을 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오픈 아키텍처 기반의 시스템의 공용화 모듈화 아까 말씀드린 차도환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모사의 개념을 적극 수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에서 시험 평가를 하지 않고 MNS 시스템에서 신속한 결과를 검증을 하고 최소한의 어떤 실체계에서 검증하는 부분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그 모사의 개념을 가지고 현재 저희 나라도 플랫폼의 임무 장비를 자유롭게 장탈착하고 신속하게 유연하게 무인 체계에 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개념의 K모사 실행 전략이 수립되고 이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방 무인 체계를 어떻게 획득하고 개발을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라는 많은 고민들을 해봤는데요. 현재 그 국방 무인 체계를 어떤 방법으로 획득하는 것이 이런 변화된 전장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것인가? 이것도 어떤 미국의 어떤 유사 프로그램인 레플리케이터라는 프로그램이라는 대규모 무인 체계 도입 계획을 벤치마킹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고비용 장기간의 첨단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 것보다 임무 특성에 맞게 일부 성능 저하를 감안하더라도 단순 구조화하고 대량 생산을 통해서 비용을 낮추고 획득하고 특히 무인 체계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인데요. 소모성 자산으로 인식 변화가 변화가 가장 필요합니다. 이렇게 작고 소모를 감내할 정도로 저렴하고 추가적으로 자율성에 대한 다수의 무인 체계를 개발해서 운용한다고 하면 경제성, 효율성, 생산 속도 향상을 통해서 현재 이러한 변화된 전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방무인 체계는 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개발이 돼야 됩니다. 무인 체계를 저희가 인간이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인 체계를 이용해야 된다라는 어떤 개념입니다. 현재 국방 무인 체계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보안 위험에 대해서 보호하고요. 그다음에 인간의 안전을 확보하는 개념으로 개발이 돼야 된다라는 어떤 개발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현재 국방기술 품질원에서는 이 세 가지에 대한 품질 핵심 기술 관점을 식별을 하고 향후에 시험 평가에 대한 개념도 이러한 핵심 그 품질 관점을 기반으로 해서 수행한다라는 부분들을 여러 세미나를 통해서 경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국방 무인 체계는 운용 상황 및 목적을 고려한 인간의 개입 정도와 자율 지능 간 조화,
장비가 아닌 협업의 관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연구 개발 비용과 운영과 유지 보수 비용의 적절한 균형, 고성능, 고가가 아니라 임무에 적합한 도구로 사용을 하고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도 또 동일한 부분인데 하드웨어 중심이 아닌 소프트웨어 중심의 개발을 통해서 성능을 업그레이드하고 발전시키고 향상을 추구해서 현재 이 무인 체계라는 부분들이 소프트웨어 중심의 인식 변화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인 획득 제도가 마련되기를 좀 기대합니다. 이러한 획득 전략을 오늘 행사의 메인 주제인 육군의 미래전 복합 넥서스 전략, 최단 기간, 최소 희생, 최대 효과 승리를 위하라는 주제와 같이 일맥상통하게 수립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육군력이든 국방력을 조금 더 단시간 내에 빠르게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혜영 카이 상무님. 어제 저녁 때 비행기로 올라와서 오늘 5시간을 오늘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발표를 5분 만에 경남 사천에서 올라왔는데 하루 종일 기다린 것도 생각해서 한 2, 3분만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는 유영원 국회의원 세미나에서 유무인 복합 체계를 좀 발표를 했고요. 제가 원래 담당은 무인기랑 AAV입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 무인기 유무인 복합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유무인 복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유인기는 갖고 있기 때문에 무인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인기랑 무인기랑의 궁합입니다. 아니 무인기 때문에 유인기가 기다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보조 수단으로 하려면 무인기가 많이 발달돼야 되는데 저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인기 세상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무인기 생각나시는 제품이 있을까요? 수출할 수 있는 제품이 있을까요? 지난 20년간 무인기는 뭐를 했죠? 회전익 쪽에서는 수리온 개발하고 LH 20년 만에 전력화해서 지금 수리온은 다 납품했고 LH는 지금 초도 양산 계약했습니다. 고정익 쪽에서는 T50 수출하고 그다음에 KF21 거의 성공적으로 개발했습니다. 무인기는 20년간 제가 20년 전에 맡았을 때 송골매 양산 계약 했는데 작년에 무인기로 와서 보니까 무인기를 저희 것도 전력화를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KT1을 터키에 수출을 했는데 걔네들 무인기는 전 세계를 수출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왜 무인기가 없을까요? 저는요 이 무인기 사업을 R&D로 항우연에는 뭐 스마트 무인기, 국가연에는 조그마한 R&D 사업으로 잘게 쪼개서 하다 보니 업체들 입장에서는 달려들 유인책이 없는 거예요. 다 적자 보고 사업을 20년간 해왔거든요.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 생태계 무인기에 달려들 업체들이 없어요. LH, LCH나 수리온 같은 경우는 이 정부가 국책사업화 시켜갖고 국산화율 60% 정도 하니까 모든 부품들을 국내 업체들이 다 내재화돼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R&D 사업을 잘게 쪼개서 업체들한테 하라고 하니 업체들이 돈이 안 되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만약의 경우 국내 생태가 없으면요 저희 제품도 못 만들어내고 저희가 수출할 수 있는 전력화 할 수도 없고 수출도 못합니다. 예, 그래서 지난 20년처럼 무인기를 이렇게 할 건지에 대한 앞으로 그러면 무인기를 어떻게 할 건지를 제가 이제 하나의 화두로 던지고요. 저는 유무인 복합은 과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상에서 무인기 컨트롤하는 거를 지금 유인기에서 무인기 컨트롤하는 개념으로 가시성이나 작전거리만 넓힌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무인기가 제대로 없으니까 지금 유인 조종사한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 그러니까 AI 이 기능을 해야 된다는 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무인 전투기, 무인 헬기 통신만 되면 되잖아요. 위성만 있으면 적외도 위성만 깔려 있으면 무인 전투기 보내고 무인 헬기 보내고 육군은 병력 보내지 말고 군집 무인기 100대 쫙 보내세요. 병력 보낼 필요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유인기가 들어가면 됩니다. 예.
무인기랑 유무인 복합 여기까지만 하고 제 AV 쪽에 워낙 저랑 관점이 좀 달라서 그 AV 쪽을 좀 말씀을 드리면 AV 쪽도 똑같습니다. 지금처럼 SKT는 저기 1억 불 갖고 와서 국내에서 조비 에비에이션과 가져다가 제주도에서 그 운항 서비스만 할 겁니다. 하나는 뭐 잘못됐으니까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요. 현대는 지금 미국에서 자회사를 설립해서 합니다. 근데 현대는 정말 진심이에요. 앞으로 그 2030년대 되면 현재 자동차 매출 100%가 50으로 줄고 UAM이 30%가 되고 로봇이 20 된다고 그랬고 현대는 정말 엄청난 돈을 지금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미국에 투자하다 보니 국내의 부품 업체들이 미국에 있는 제품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제한돼요. 배터리 일부랑 시트랑 그 랜딩 기어밖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그거를 가져와서 국내에서 생산하려 하더라도 PC 문제가 생기고 또 군에서 원하시는 대로 그 전력 지원 체계를 쓰다 보면 고쳐야 되잖아요. EL 때문에 안 돼요. 미국에서 통제를 합니다. 그러려면 국내에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카이가 아까 그 임 교수님께서는 국내에 없다고 했지만 저희가 3월달에 AAV 부분을 그 개발을 시작을 했고 저희가 볼 때는 그 UAM은 회전익처럼 떠서 천이 모드를 통해서 고정익으로 갔다가 회전익 모드로 됩니다. 저희 회전익 했고 고정익도 했고 단지 못한 거는 배터리입니다. 예. 배터리랑 배터리 부분이랑 틸트 부분인데 틸트는 항우연 기술 갖고 오면 되고 배터리인데요. 배터리는 우리 자동차 배터리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어요. 단지 이 배터리 업체한테 가니 돈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저희는 거꾸로 미국에서 배터리를 도입해야 될 상황인데 정부가 국내 생태계를 유지한다고 해서 개발을 해준다면 저희는 충분히 그 지금 현재 제일 앞서가는 게 조비거든요. 그 뒤에 아처입니다. 조비는 내년에 인증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헬리콥터 그거는 이번에 파리 에어쇼에서 볼티콥터가 운항 서비스를 합니다. 멀지 않은 그 시기에 해외 거가 우리 국내에 돌아다니고 있을 겁니다. 그러려면 그거에 대해서 대비해서 빨리 우리 국산 플랫폼을 개발해야지 국내 생태계도 유지가 되고 군에서 요구하는 요구 성능들을 만족해서 무기를 계속해서 해외에다가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생태계는 저희가 갖고 있어야죠. 네. 그런 거고요. 당장은 지금 UAM을 헬기를 대체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헬기는 군단급 이상에서 쓰고 얘는 소음도 적고 그다음에 스타트가 빠르니 이 사단 이하에서 보조 수단으로 하이는 헬기를 쓰고 로는 그 UAM을 쓰고 조비가 얼마 전에 840km를 날랐거든요. 하이브리드로. 그러면 충분히 군에서도 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그 기술을 확보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군사적인 범위를 좀 넓힌다면 가능할 것 같고요. 많은 부분들이 저희가 헬기를 개발할 때도 어렵습니다 했지만 해왔고 UAM도 헬기는 30년 뒤졌는데 따라와서 국내에 이런 국산 헬기를 만든 것처럼 이 UAM은 꼴랑 10년 뒤졌습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조금 군사용이나 처럼 마중물 역할을 해주면 저희 충분히 따라갈 수 있고 이거는 새로운 또 산업군입니다. 헬기처럼 현대자동차가 전 세계를 자동차 파는 것처럼 저희가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구 생태계의 그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기다리셨으면 정말 관심이 많을 것 같거든요. 2분 정도의 짧은 질문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손 드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없나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그 토론하신 분들께서 특별히 그 발표하신 분들에 대한 질문을 주신 건 아니었고 의견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발표자분들께서 그러면 한 30초씩, 진짜 30초입니다. 잠시만 그 응답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경남 원장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차 교수님께서 그 작은 그 소모성 대량으로 보낼 수 있는 이런 소모성 무인기는 대한항공이 안 한다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우리 소형 혹은 중형 타격 무인기 이것들이 현재 30km 내지는 한 40km 이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중형 타격은 150km 정도 이 정도로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개발한 그 하이브리드 드론은 한 30km 정도로 그리고 이제 2시간 이상 날을 수 있는 드론이거든요. 멀티콥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좀 정정 드리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모품도 만들고 있다. 예, 차 교수님. 네, 죄송합니다. 네, 저는 사실 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은 국방 로봇 학회에서 총무부회장으로 하면서 많은 분들과 연구를 하고 또 정책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방 로봇의 수준이 높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화 속에 나오는 수준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어느 곳에 가시더라도 국방 로봇을 만약 보신다면 실망하실 겁니다. 저는 개그 콘서트에 나올 법한 이 엔진 돌아가는 관절의 소리, 찍찍 이런 소리를 들으실 거고 실망하실 텐데 그걸로 실망을 하셔서 정책적인 추진을 그만두시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할 때 핸드폰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10년에 삼성 옴니아 폰이 최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누르면 그 화면 안에 이 모래시계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넘어가는 수준이었는데 2024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을 생각해 보신다면 이 로봇이 지금은 되게 막 그렇지만 10년 후에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 교수님. 네, AAM은 정말 필요한 겁니다. 기체 개발이 가장 급선무고요. 그거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먼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는 이 마중물의 역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공공의 수요가 원하는 것들을 각각의 부처, 한 개 부처가 집중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기체 개발은 시간과 돈, 인적, 물적, 재정 비용이 워낙 많이 투여가 되고 그에 따른 개발 기간도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수요처도 만들어주고요. 나는 것은 먼저 설계를 해야 되고 무게 중심이 필요하고 무게 제한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설계를 하면서 결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개발에서 기본 플랫폼을 만들어가면서 파생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한 많은 노력의 결과물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공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체 개발을 한 후에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그에 따른 각각의 파생품에 대한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유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3세션 그 사회를 보면서 저한테 머릿속에 가장 크게 들어왔던 개념은 소모성, 익스펜더블이라는 개념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와 만났던 그 소련급, 대위급들이 정말 드론이 나한테는 고통스럽다라고 말을 해요. 이유가 뭐냐면 이거 고장 나면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상급자가 이걸 지금 내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연습을 해봐야 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해도 상급자가 그거 하지 말라고 시킨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어쩌면 현재 우리가 지금 미래를 얘기하지만 현재 군 안에서는 이 지금 드론이 이게 지금 소모품이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뭔가 이게 너무 중요한 자산처럼 돼 있기 때문에 현실과 안 맞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특히 정책 부서를 담당하신 분들께서는 돌아가 가지고서 이게 정말로 소모품의 형태로 가장 효과적으로 전투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일까 좀 생각하는 그리고 그런 정책의 형태로 바꿔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체 세션이 3세션은 끝났고요. 저한테 또 다른 임무를 하나 부여받았습니다. 제가 그 임무는 이 전체 프로그램을 끝나는 그 멘트를 하라라는 거였습니다. 아침서부터 지금 그 3세션까지 오는 과정을 통해서 엄중한 현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이 엄중한 현실을 어쩌면 뚫을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잠시 어릇어릇 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오고, 동시에 3세션에서는 그보다는 오히려 그 어릇어릇거리는 기회의 창이 얼마만큼 가기 힘든가라는 엄한 현실도 또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와 같이 엄한 현실과 그다음에 엄중한 그 안보 환경, 그리고 또한 미래의 그 꿈꾸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큰 특권, 이런 것들이 동시에 저희들한테 지금 현재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엄한 현실이 있지만 항상 꿈꾸는 자들이, 그리고 그걸 이루는 자들이 결국 가서는 미래를 만들어내거든요. 우리 육군, 그리고 지금 우리 이 육군의 그 큰 고민을 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있는 그다음에 학계, 산업계 모두가 합쳐가지고서 이 엄한 현실이 주는 이 부담감을 이겨내고 우리가 웃는 날이 빠르게 오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으로서 제10회 육군역 포럼 모든 절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